네, 한번 이런 얘기 딱. 그래서 일단 1부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네. 부동산 얘기하고요. 2부는 요즘 핫한 금융 얘기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나온 것들 좀 봤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제일 그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LH 사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H 사태 가지고 이제 LH는 신혜선, 뭐 공급 올스터 뭐 이런 주제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풀어주셨는데 단순히 그냥 기사 논평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3기 신도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LH 사태가 났을 때 이제 이 레터를 바로 발행을 했는데, 네. 지금 LH 사태가 거의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묻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또 선거랑 또 맞물려 있어서 네. 선거로 또 이슈가 탁 넘어가게 됐죠. 네, 그래서 좀 저는 사실 만약 선거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게 좀 더 파장이 컸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급이 올스톱 된다라고 제가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지금 3기 신도시 보상 문제로 이렇게 돼버리면 네. 보상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3기 신도시 사전 예약 청약 이런 거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7월 때부터 하기로 했었죠 원래. 근데 그게 네. 과연 될 수 있을지 네. 저는 그게 일단은 의문이라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도 지금 원래 3월 15일 날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래도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그저께 했죠. 그저께. 네. 네. 그래서 한 열흘인가 늦게 하긴 했지만은 공공재개발 또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사실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야 너네 다 빠져. 이제 뭐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뭐 이런 조합들, 재개발 조합들 다 빠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체가 되겠어. 그 주체가 근데 LH 공교롭게도 LH인 거잖아요. 너네는 이제 비리가 많고 추진을 하면은 이권 다툼을 하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주체니까 네. 한번 추진을 하면 거기 10년씩 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투명한 공기업이니까 네네. 우리가 그 주도권을 잡아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할 거야. 뭐 분양가 산정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주도권을 쥐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공공 재개발이라는 게 잘 될 것인가? 그거에 일단 공급 차질이 예상이 된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뭐 지금 앞으로 지정될 건 물론이거든요. 지금 지정된 게 저는 하반기 공급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이게 또 계속 문제가 되고 다음 내년에 또 선거로 넘어가잖아요. 네. 대선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한번 또 흐지부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LH발로 공급이 부족해질 거고 지금도 보면 올해가 2만 채가 부족하잖아요. 작년 대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6만 채 정도가 총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예. 올해 예상이 한 4만 얼마일 거야. 4만 중순인가? 그럼 일단은 올해 필요 수량 대비 집 공급이 한 2만 채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017년도랑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체가 다 이제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 그때가 9월 10 며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그 날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전까지 이제 뭐 샀느냐 안 샀느냐에 따라서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바로 한 몇 달 전에 집을 샀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017년 하반기, 정확하게는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인허가 물량을 보면 또 많이 현격하게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공급을 많이 늘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어떤 그 꼬라지를 보면 네. 절대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것 같다. 네. 근데 전 되게 궁금한 게 요즘에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권 베이스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하셨고. 저 근거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예. 제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 네, 그리고 또 제도권의 좀 친제도권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래요? 저 근거가 뭔가요? 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올해 분양 물량 많다 이거예요. 올해요? 예, 잠재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일 또 큰 이슈가 하나가 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 것이다. 라는 거 하고 네. 또 이제 금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더 이상 못 산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동안 떨어졌던 요인들이 이유를 다 갖고 왔어요. 붙인 거죠. 예, 저도 그에 대한 근거를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네. 그분들 논리는 그래요. 아니 저는 사실 빠숑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수요 공급자의 네. 그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부족한데 네.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지? 네. 라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그래프를 분석을 해보면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는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저는 금융 상품은 좀 연관이 될 수 있고 네. 부동산에서도 수익형 부동산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건 조금 영향을 받는데 100% 공감해요. 아파트가 금리가 높을 때 제일 잘 많이 올랐어. 그렇게 연관관계가 있어요. 금리가 좋을 때, 높을 때 같이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연관관계가 없어요. 이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랑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자꾸 왜 부동산에다가 금리 얘기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물론 100%는 아니지만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면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잖아요. 근데 그 패턴 분석상에서 금리와 집값과의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거의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그냥 근거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 생각은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검증을 안 했고 그럴 거라고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압박을 준다고 할까요? 사지 말아라. 내려갈 거다. 이렇게 좀 사인을 주려고 심리적으로 네. 압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미션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봤던 때가 지금 공급이 많았었던 때가 2019년도. 전 2019년도, 2020년도가 네. 이번 정부에서 시장을 잡을 수 있는 네.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량이 많았으니까요. 네, 근데 그 물량들을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제도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뜨거웠던 거예요. 거래를 다 중단시켜놨어요. 전세든 매매든. 예. 그래서 지금 원래는 집값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진 게 전 너무 그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2019년, 2020년 물량이 많았고 서울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는 집값이 폭등할 리가 없거든요. 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집이 공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만채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파장이 커서 강남의 그 헬리오시티 송파에 떨어진 게 지금 저기 반포까지 왔었어요. 그때도 지금 반포 레미안이랑 뭐 퍼스지 이런 데가 거의 5억씩 전세 떨어지고 그만큼 떨어진 만큼 또 집값도 떨어지고 이랬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싹 다 회복하고 이제 그 고점을 넘어서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니까 그때 안 떨어진 집값이 물량이 부족한데 떨어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세금도 얘기를 하시는데 세금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더 안 사게 만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똘똘한 한 채를 살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네, 취득세 때부터 부담이 되죠 벌써. 네, 보유세도 그렇고. 네. 하지만 또 피하는 방법들도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값은 안 떨어질 건데 이제 LH가 그거를 더 확실하게 네. 거의 이제 그 도장을 찍어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 사요 마요 그래서? 전 당연히 사야죠. 네,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야 되고 저는 최근에 또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샀어요. 집을? 네. 어떤 집을? 이제 그 저가죠. 저 바벨 전략이라고. 바벨 전략. 네. 야, 또 금융용어 나왔습니다. 네. 부동산도 바벨 전략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차피 집이 한 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강남에 있으니까 그거 한 채 내비두고. 네. 그리고 난데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이제 그 공시지가 1억 미만. 네,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세금 리스크가 좀 적잖아요. 그렇죠. 취득세도 비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1%대고. 네네. 오히려 지금 그런 데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사실 뭐 제가 뭘 하는 이유도 제가 막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시장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실제로 한번 흐름을 타야지 그걸 계속 추종하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추종하지 않으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면서 산대 근데 거의 다 올랐어요. 그렇죠. 뭐 사자마자 한 2, 3천씩. 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오고 기회가 뭐 남들은 안 된다 하셔도 이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게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달라야 되고요. 시장을 보는 것도 장기, 중기, 단기 다 봐야 되는데 투자는 정말 중장기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포인트 중에서 잡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뭐 그런 조금 기회 요인들이 있는 것들, 올라갈 여지가 많은 그쵸. 것들을 하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LH 신혜선 공급 올스톱이라는 레터에 계룡씨를 살짝 언급해 주셨단 말이죠. 네, 계룡씨는 왜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이게? 계룡씨는 제가 작년 11월인가 10월달 그때 이제 막 집값이 작년 말에 막 뛰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지금은 요즘에 뭐 조정 지역 추가 안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로 마지막이었죠. 울산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조정 지역을 넣지 않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그 부산 묶일 때였어요. 네. 부산 묶일 때였는데 이제 계룡씨가 빠진 거예요. 그때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 세종시에서 인접한 데가 이제 계룡이랑 공주랑. 그쵸. 그렇게 해서 얘는 세종시가 지금 턱도 없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이쪽으로 퍼져나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딱 봤는데 이제 계룡이 이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실지구라고 거기 이제 뒤쪽으로 KTX 뒤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허허벌판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거기 이케아도 지금 확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올 예정에 있고 그래서 이제 계룡을 제가 그때 갔었는데 사실 그때는 갭이 한 3천, 2천 이 정도 좀 났었어요. 제가 그때는 근데 뭐 많이 오르겠나 그때는 이제 안 샀죠. 근데 지금 이때 다시 가보니까 이제 한 거의 8천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세종이 또 많이 올랐다고 추천거릴 동안에 뭐 대전도 묶였는데도 또 많이 올랐고. 그렇죠. 가장 큰 리스크가 일단 얘가 조정이 될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부동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룡이 조정 지역으로 되면 전국이 다 묶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강원도도 많이 오른 지역도 있는데 그때 못 먹었던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이 지방 도 지역들은 좀 묶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5만밖에 없는 데를 조정으로 묶는다는 게 그리고 딱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딱 거기만 오르는 데인 건데 그러면 거기는 빌라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안 묶이는 실제로 안 묶여. 지금도 안 묶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계룡,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내년 초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죠. 이제 계룡자이가 이제 분양을 한다. 분양을 하게 되면은 여기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가 또 오를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계룡자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내년 초에 계룡자이가 분양을 하니까 그때 한번 넣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규제가 생겨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못 넣긴 했는데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분양가가 확실히 이제 계룡자이가 비싸게 나와서 뭐 못 넣기도 했지만 그렇게 투자 매력도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 이제 대장 애들이 있었거든요. 계룡에. 걔네들을 이제 갭으로 한 뭐 2, 3천에 샀으면 한 5천은 번 거죠.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조정 지역들의 좀 올라갈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공부를 하게 되면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 전국적인 판사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여기는 규제적이고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시장 흐름이 있고 어떤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고 지형이고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고 하면은 그 짧은 기간에도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들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아무튼 이런 깨알 같은 팁들이 다 적혀 있네요.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요. 부동산 요거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갭 5억으로 강남 진입하기 가능합니까? 지금 서울에서 갭 5억으로 이거 다른 쪽 가능해요. 강남인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이게 사실은 저도 오랜만에 만난 분이 또 좀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2017년도에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던 이제 작가님을 또 다시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또 다른 전문가분의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상가를 사셨더라고요. 상가? 아주 안타깝죠. 상가 딱 얘기만 들어도. 뭐 잘 사면 좋은데 뭐 잘 못 샀나 보네요. 안타깝다고 하신 거 보니까. 아니 그리고 또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였다. 상가는 보니까 저도 상가
제가 유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 안 하고 언급을 잘 안 하는 게 상가예요. 왜냐하면 제가 상가 사서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 2011년도에 지금 상가 경매로 낙찰받은 거. 뭐 보유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별로 이렇게 팔리지도 않고 물론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있어가지고 월세가 나오긴 하는데 뭐 제가 별로 그렇게 관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게 아닌 게 상가인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언급을 안 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딱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부동산 주거용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레벨이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죠. 근데 이제 딱 상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조금 일반인 영역이 아닌데 그다가 또 코로나여서 역시나 이제 많이 안 올랐고 금액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코로나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돈이 이제 5억 정도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른 데 지역을 또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또 강북에 이제 별로 이제 안 오를 것 같은 지역을 여기는 아니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런 분들의 니즈가 분명히 있겠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저는 2017년도에 기점으로 해서 집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가 일단 현재의 2030 더 나아 4050까지 전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자산을 결정하는 해였다고 봐요. 2017년. 네. 이야, 그러네. 운명의 해였네. 네. 진짜. 예. 이때 이제 뭐 더 오른다, 더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강남에 집한 사람들은 뭐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죠. 뭐 소위 말하면 벼락거지, 벼락부자, 네. 그거 나눠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만약에 집을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 절대 진입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만약에 송파의 집을 팔았다, 강남의 집을 팔았다, 그러면 그 집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금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러신 의사 결정을 한 분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솔직히 이제 이 부동산의 규제 정책이 세게 나올 것이다. 집값이 빠질 것이다라고 베팅하신 분들은 그때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다 이제 예측이 이제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네.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이 되면서 되게 이제 화가 나는 분들도 있으시고 한숨이 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무주택자로서 현금 한 5억 정도 있다라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으신 거예요. 이제 그분들을 그렇죠. 위한 레터인데. 이거 일단 취지도 좋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군데를 찍었죠. 3군데를 찍었는데 얘네들은 네. 현재 근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사두는 거죠. 네. 거주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보니까 묶인 지역들이 있다.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들. 네네. 거기는 내가 전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참고로 청담동, 삼성동, 네. 대치동, 잠실동입니다. 4개 동 빼고. 네. 네. 그 4개 동은 네. 어차피 갭이 안 돼요. 그 지역들을 또 피해서. 그렇죠. 실거주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조건 교통호재잖아요. 교통호재. 서울 지역에서도 보면 GTX 호재를 경기권에서 굉장히 많이 찾잖아요. 저기 그렇죠. 멀리 가가 남양주, 뭐 송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서울에도 인서울에도 GTX 확실한 노선이 있잖아요. 확실한 수혜가. 그러니까 뭐 솔직히 GTX 제일 큰 호재는 서울이에요. 그렇죠. 서울 다 오는 거니까. 근데 다 오게 네,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아직도 이제 5억으로 GTX A 노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그것도 네. 강남권에.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또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보니까 재건축이 어려우니까 리모델링으로 또 많이 선회를 해가지고. 그렇죠,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을 또 막 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데들 이제 동의율이 높아가지고 이제 막 조합 설립되고 뭐 이렇게 하려는 데들을 제가 취재를 했더니 이제 5억으로 진입 가능한 데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제가 그 3군데를 알려드렸죠. 근데 요거는 제 레터를 구독해서 보시면 왜냐면 입지가 나옵니다. 이 방송은 뭐 수만 명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이 정도 여러 가지 조합을 했잖아요. 서울이고 강남권이고 GTX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호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청담, 삼성, 대치, 잠실은 아니고 뭐 그 인근이 되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공부니까. 그렇죠. 예. 추론으로 이제 찾고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리모델링을 또 추진하는 단지도 또 있다라고 하고, 예,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또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조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답이 없다 하지 마시고, 나 강남권 가고 싶은데 강남은 내 생에 끝났어.
라고 하시는 그런 분 분들 있어요. 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큰 그게 뭐냐면 저도 강남 진입하기 전까지 거래를 거의 뭐 10대 번 했죠. 누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다이아몬드 수주가 아닌 이상 강남을 거기를 정주행하나요 여기를. 불가능하죠. 뭐 내가 뭐 일타 강사야, 그다음에 현우진이야 이러면 연봉이 300억이야 이러면 가능하죠. 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부자니까 그냥 증여세 받고 그냥 사도 되고 뭐 이번에 뭐 그러니까 저기 그 스타트업 기업들 성장하게 되면 또 부자들 되잖아요. 그런 분들 되고 그런 분들이야 뭐 갔을 수 있겠지만 저는 평범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정주행하겠어요. 못하죠. 갈아타서 계속 갈아타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갈아타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데도 강남 B급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강남 A급을 또 다이렉트로 가겠어요. B급에 가서 B급이 오르면 또 한 번 또 갈아타고 조금씩 다가가는 거죠 메인으로. 그렇죠. 이제 서서히 이제 그 핵심 뭐 물론 가장 좋은 데는 압구정이니까 거기를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이제 조금씩 이제 갈아타는 과정에서 강남권에 이제 발을 들인다.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뭐 지금도 제가 최근에 투자했던 거를 보면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투자했죠. 1,500 이 정도. 어디 서울을? 아니요, 지방을. 네,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가 2011년대 투자할 때도 그때 뭐 800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씩 샀었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1,000만 원, 1,500원이면은 오를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경종이 될 만한 얘기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사실 저도 이제 원래 기자 생활할 때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보질 않잖아요. 그렇죠. 저 기사 쓰고 막 사람 만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을 또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또 매일매일 또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찾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레터에 또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무 재밌었어요. 1부 마무리할 텐데 저희가 그렇게 갭이 적은 것들, 투자금이 조금 들어가는 거를 사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물건도 있고 이 사기 전에 이제 성선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벌써 10여 년 동안 이걸 연구한 또 그런 또 투자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뉴스레터로 또 찾는데 뉴스로 또 다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사건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사거리들을 가지고도 취합도 하시고 또 본인들의 인사이트를 넣어갖고 직접 다 쓰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짜집기 한 게 아니에요.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마 1,000명이 넘었겠죠. 아무튼 요 일부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 살아오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살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생활을 또 금융권에서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2부에서는 금융 시대 되게 많거든요. 요즘 저희가 한국도 한국이지만 미국과 중국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 얘기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부엔 또 금융 얘기들 한번 이해해 가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